배터리 기업들의 공급 재편 전략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리튬, 그리고 니켈, 흑연인데, 리튬 쪽에서는 LG에너솔루션은 호주 업체들과 장기 구매 계약을 한다던가, 니켈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 나오는 그런 알짜 사업을 인도네시아 정부 에코포에다 줬다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서로 간의 윈윈 전략이 됐던 거죠. 그래서 흑연 매장량은 전 세계 2위가 탄자니아인데 매장량이 뭐라고 합니다. 이제 포스코피처럼 쪽에 투입을 하게 되면은 네, 안녕하세요. IM증권 이창원 이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K배터리, 탈중국 글로벌 공급망 재편 주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오늘이 10월 15일입니다. 수요일인데 오늘 그 2차전지 섹터가 3일 연속 반등이 나왔습니다. 급반등이 나왔어요. 어제 그저께 오늘 추가 아침에 좀 눌렸다가 오후에 이제 상승 반전하면서 3일 연속 반등이 나왔다고 하면은 10월 달부터 그 미국의 IRA법상의 그 전기차 세공제가 폐지가 되면서 7월부터 수요 전기차 쪽 수요 절벽이 좀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반영돼서 9월 달에 이제 조정을 보였고 또 CATL 리튬 강사는 다시 이제 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허가를 받으면 다시 그 흡득한 걸로 보여지는데 한 11월 정도부터 가동될 것으로 보여져서 그러니까 그런 우려들이 9월 달에 선반영 됐다는 거죠. 감산 이슈 그리고 리튬 가격 반등 이런 이슈 때문에 반등을 했다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조정을 선조정 받았고 그리고 지금의 최근 분위기는 주도 섹터들 종목들이 예를 들면 주도 섹터는 반도체라든가 뭐 조선이라든가 아니면 원전 뭐 이런 쪽이었는데 요즘 오늘도 뭐 그런 종목들이 올라가게 했지만은 방산 쪽 아니면 그 주도 섹터에 있었던 종목들에서 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틈새 종목들 특히 이제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들로 이제 수급이 이동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었고 그런 수급이 들어오면서 2차전 섹터도 3일 연속 반등이 나타나면서 다시금 바닥을 찍었다 주가 바닥을 쳤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바닥이 확인이 된 거죠. 왜 그렇게 주가 바닥에 나왔는지에 대해서 핵심적인 이제 포인트를 좀 잡아봤고요. 오늘 주제로 말씀드릴 그 K배터리 그 중국 그 탈중국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주도한다라는 주제로 그 말씀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글로벌 그 전기차 판매와 그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은 지금 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여전히 성장세에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SN 리서치 자료에 의하면은 8월까지의 배터리 그 전기차용 배터리 출하량은 691.3GWh로 이제 34.9% 성장이 나타났는데 여기 보면은 그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사용 그 기업 그 탑10이 있어요. 뭐 CATL 뭐 BYD 출하량 뭐 상당히 그 좋았고 뭐 BYD 같은 경우는 50% 넘었다고 하는데 그 엔솔이 13.3% 그리고 SK온이 20.3% 그리고 10대의 탑10 중에서 삼성 SDI만 유일하게 마이너스 9.1로 역성장이 나타났습니다. 요거를 해석할 때 신문기사상에 이렇게 많이 하죠. 글로벌 배터리 출하량은 33.9% 증가를 했는데 배터리 3사 점유율은 하락을 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합산 출하량이 떨어진 건 아닌데 자꾸 이제 그 점유율이 떨어졌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고 결국에는 뭐 중국 시장이 전체 시장의 뭐 3분의 2 정도 그걸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라든가 이제 중국 외 시장보다는 아직까지는 중국 쪽의 연간으로는 더 이제 시장이 커서 그런 결과가 나타난 거니까 이제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겠고 다만 그 삼성 SDI를 뺀 SK온과 LG에너솔루션도 두 자릿수의 그 성장이 나타났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BYD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의 절반이 PHEV와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이걸 순수 전기차 배터리 양이라고 좀 보기는 어려워요. 절반 정도는 빠져야 된다라고 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2차전지 섹터가 좀 조정을 받았던 이유가 될 수가 있는데 그 배터리 시장의 주요 이슈, 그 시장과 산업에 대한 이슈를 좀 정리를 해보면 다 조정 이유입니다. 그동안 좀 조정 이유가 핵심적이었던 게 AMPC라든가 그 전기차 시장이 좀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죠. LG에너솔루션을 비롯한 배터리 기업들의 실적이 효과가 좀 컸다는 거죠. 그래서 순수하게 AMPC 덕분에 실적 방어했지만 순수 영업이익이 안 나왔다는 거였는데 이제 그저께 LG에너솔루션이 실적 발표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나면서 그 뒤늦게 반영이 되는 것이고 그 전기차 세액 공제가 이제 9월 말로 종료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우려가 특히 전기차 판매가 둔화가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9월 달까지 판매가 좋았던 것들은 선수요가 발생했다니 이런 우려가 있다 보니까 수급 적으로 반영이 됐고 또 여전히 배터리는 북미 시장 중심으로 해서 좀 공급 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터리 3사의 올해 생산 능력 증가분이 134GWh인데 출하량 증가는 50GW 수준에 그쳤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그 공급 광이고 그리고 그게 내년도에는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그 우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고급 과양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은 감가상각에 대한 비용 부담이 계속 가중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도 지금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또 시장에 문제가 됐던 게 조자 공장 비자 문제가 발생했죠. 해결 마무리가 좀
것 같은데 비자 문제 해결 부분 그리고 그러면서 사업 정상화가 된다는 것들 장기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지만은 지금 조제 공장에 그 한국 떠났던 근로자들 복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태 좀 마무리된 거로 보여지고요. LG에너솔루션 실적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그 전기차 시장의 어려움을 ESS로 실적을 방어하는 그걸 돌파구로 좀 마련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특히 북미 전력망 수요가 급증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ESS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배터리 사람들과 빠르게 지금 캐파를 구축하고 있고 그게 LG에너솔루션이 빠르게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그 3분기죠.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로 이어졌고 그리고 그게 이제 내년도 실적 추정치가 더 상향되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LG에너솔루션 3분기 실적을 보면은 그러니까 EMPC는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판매가 좀 둔화가 됐기 때문인데 일단은 그 테슬라형 원통형 배터리는 판매가 그러니까 소형 배터리는 판매가 많이 됐어요. 그 소형 전지는 그게 다 원통형 배터리를 보시면 되겠고 그건 다 테슬라 향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충 그래서 유진투자증권 추정치로는 982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원통형 배터리에서 나왔고 중대형 쪽에서는 보상금 반영으로 인해서 4,327억 그리고 ESS 쪽이 이제 3분기에 7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온 것으로 보여져서 합산으로 6,013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 한 4천억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났고요. 4분기도 한 4,200억대의 이제 영업이익을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난해 4분기 적자였는데 흑자 전환 될 거다. 다만 이제 3분기보다는 영업이익은 줄어들 거다 정도로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이제 제가 여기 기재는 안 했지만은 미래에셋증권 그 김철중 애널리스트가 LG에너솔루션의 내년도 ESS 실적 추정치를 52%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의 가치도 40조 초반인가 41조인가 그 정도에서 52조까지 상향 조정을 해서 목표가 53만 원 리포트를 냈고요. 오늘 그 LG에너솔루션 같은 경우가 ESS 쪽에서의 실적이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내년도 영업이익의 51%가 ESS에 나온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ESS 쪽에서는 그 전에도 미래에셋에서 제시한 게 영업이익률이 그 북미 쪽은 20%가 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고 삼성 SDI가 30% 이상을 얘기해서 마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매출 증가에 비해서 영업이익 증가율이 더 높은 것도 그런 이유다. 매출이 감소해도 ESS 쪽에서의 매출이 올라가면은 그 마진으로 해서 영업이익은 오히려 증가한다는 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하게 시장 규모가 이제 ESS 시장이 전기차에 비해서 5분의 1 수준이라고 해서 커버하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마진율이 확실히 좋다. 그러면 이제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점 내년 가면은 많이 올라간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온과 삼성 SDI도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면요. 온 같은 경우가 지금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흑자 전망, 깜짝 흑자 전망도 있고 여전히 대규모 적자 전망도 있는데 일단은 흑자 전망을 그 긍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지금 조제 1, 2 공장, 특히 현대차 그룹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풀가동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AMPC 수혜가 확대가 되면서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대략 한 200억에서 600억 정도의 흑자 전환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MPC 수혜가 크게 반영되면은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요. 실제로 그 24년도 그 3분기에 영업이익 240억 기록하면서 깜짝 흑자가 낸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 이후로는 다시 또 이제 가동률 떨어지면서 적자가 나타났는데 안 좋게 보기에는 뭐 영업 적자 1,000억대, 1,000억 이상, 어떤 데는 3,000억대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대략 한 1,000억 원 이상의 영업 손실을 기록할 거라는 게 지금 증권 컨센서스입니다. 10월달 기준 컨센서스가 1,000억 원 이상의 영업 손실을 전망인데 만약에 깜짝 그 엔솔처럼 만약 깜짝 실적을 낸다고 했을 때는 2차전지 섹터에 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으로 특히 SK온 같은 경우는 AMPC가 있지만 ESS 쪽에서 매출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전망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올해 10월달 기준으로 SK온의 그 3분기에는 영업 손실을 예상을 하는데 최소한 1,000억 원 이상 그 영업 손실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거고요. SK온 같은 경우에는 ESS 쪽의 매출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전기차 쪽의 매출이 이렇게 주로 다 찍힌단 말이죠. 그러면은 SK온의 깜짝 흑자 전환이 나타날 경우에는 이 또한 2차전지 섹터의 긍정적인 센티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SK온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하는 시점은 올해 4분기에서 내년도 한 상반기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적 바닥찍고 목적으로 흑자 전환되는 시점은 빠르면 그러니까 3분기 찍을 수 있지만 4분기 정도 그리고 아니면 내년 한 2분기 상반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그 SK온의 실적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흑자 기조로 나오기 위해서는 중요한 건 결국엔 북미입니다. 북미 시장에서 조제 공장, 또 현대차와의 또 합작 공장에 들어가는 합작 공장에서 매출이 잘 나와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SK M무브 합병을 통해서 재무도 개선을 통해서 일단 실적 박원을 하면서 미국 공장, 특히 미국에서의 배터리 공장에서의 그 공장이 수율이 안정화되고 신차가 많이 나가면서 거기에 가동률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됐을 때 내년도에 실적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전기차 세공제가 폐지가 되더라도 주별로 보조금을 3,500달러 정도 지급하는 주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보통은 이제 완성차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보조금을 많이 줍니다. 그런 걸 통해서 가만 손 놓고 있지는 않거든요. 현대차 같은 경우가 뭐 기아보다는 현대차 쪽이 지금 차량 성능이 특히 아이오닉 5 시리즈로부터 아이오닉 9 같은 경우도 반응 괜찮고 그래서 전기차의 성능이 월등히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내년에는 기아에서도 뭐 EV 트라든가 저렴한 차들도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SK온은 깜짝 실적이 나올지 여부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삼성 SDI는 3분기에 대규모 영업 적자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대략 이제 증권사 평균이 한 3,100억에서 4,000억 정도의 영업 손실을 기록해서 지금 일단 적자가 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핵심 사업 부분이 자동차 전지 쪽이 주요 북미라든가 유럽 쪽의 출하량이 아까 초반에 올해 연간으로도 9.1% 출하를 감소한 것처럼 판매가 좀 부진하고 그리고 주요 고객사들의 판매가 부진해요. 그리고 또 이제 출하량 자체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약간 증가했지만 배터리 단가는 연간으로 봤을 때는 좀 떨어졌다는 거죠. 지금 2분기에 비해서 3분기에 좀 떨어졌어요. 삼성 SDI는 ESS 쪽의 매출이 좀 적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AMP 시세가 좀 상대적으로 좀 적다는 거고 특히 이제 유럽 쪽에서의 판매 고객사들의 판매가 좀 부진한 것들이 좀 아픈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향후에 이제 ESS 쪽도 20기가와트시까지 이제 캐파를 증설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삼성 SDI는 또 디스플레이 소재 OLED 소재 쪽도 있거든요. 이 부분도 OLED 소재 판매 증가도 나고 반도체 소재 쪽에서도 이익이 좀 붙어주면서 전자재료 쪽에서는 견제 실적이 이어질 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삼성 SDI는 3분기를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3분기가 대규모 적자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3분기를 적자로 보고 고비로 보고 4분기에 흑자 전환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중에 그 468의 원통 배터리 공급 계약이 등의 이제 추가 신규 수주 확대를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북미 쪽의 그 스텔란티스와 조인트 벤처도 가동이 안정화되면서 4분기에는 적자 탈출을 좀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3분기는 좀 어렵더라도 4분기 좀 보시고 그리고 지금 삼성 SDI도 LG에너솔루션 마찬가지로 테슬라 향 쪽으로 지금 ESS 배터리 납품을 좀 준비하고 있거든요. 뭐 갑자기 또 수주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것도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좀 2차 전지 섹터가 급반등 나오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인데 지금 중국이 히토류를 포함해서 배터리 그리고 흑연까지 수출 통계 품목에 넣습니다. 인조 다이어까지 넣었어요. 그 미국의 반도체랑 특히 AI 데이터 센터를 겨냥한 조치들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용도들 그리고 방산을 겨냥하고 반도체 산업을 주로 겨냥한 조치들인데 단기적으로는 우리 K 배터리 공급망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이슈입니다. 실제 됐을 때 특히 흑연 같은 경우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흑연과 마찬가지로 리튬도 그렇고 중국산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들이 이를 해결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역부족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생산에 차질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비용 증가가 불가피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니켈은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인도네시아 에코프로 그룹 통해서 인도네시아를 통해서 조달을 하고 전 세계에서 니켈 생산량 1등이 인도네시아니까 그 문제가 좀 덜 되는데 심각한 게 흑연, 음극재 원료 흑연과 리튬입니다. 중국 의존도는 90% 이상이 흑연 거의 90% 이상이고 전 세계 공급망 자체를 뭐 99% 가공 쪽에서는 다 장악을 하기 때문에 만약 이걸 막아버리면 타격이 심각하죠. 일단 구상흑연과 인조흑연 가공 분야에서 중국이 전 세계를 그냥 다 장악을 한 상태고요. 포스코 퓨체엠이 음극재를 흑연을 생산한다고 해도 가공 쪽에서 구상흑연을 가공하는 그 전 처리 부분에서는 다 중국에 의존하기 때문에 포스코 퓨체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흑연의 이런 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이걸 통제하게 되면은 우리가 타격이 입을 수밖에 없고요.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단 비용 증가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당연히 그 원가 경쟁이 떨어지겠죠. 게다가 그 생산 차질이 있게 되면은 그 IRA법상의 APC를 좀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만큼 생산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리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채굴 부분 되게 다양하게 있지만 그걸 가공하는 게 중국에 집중되었다 이게 문제. 근데 이걸 뭐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도 나름 뭐 에코프로 그룹이라든가 포스코 그룹 통해서 좀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흑연 다음으로 의존도가 높은 쪽이 이제 전구체, 리튬 이런 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의 이런 중국의 흑연이라든가 또 배터리 등을 이제 수통일 해버리면 당장은 단기적으로는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 K배터리의 공급망에 타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될수록 어쨌든 공급 처의 다변화라든가 탈중국 공급망에 대한 진행들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이제 일본이 소재를 수출 금지했을 때 그때 관련 결국에는 짧은 기간에 그 국산을 이뤄내지 않습니까? 불화수소라든가 그런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그 흑연 같은 경우도 지금 천연 흑연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탄자니아에서 이제 천연 흑연을 수출하는 것에 대한 철사를 떴고요. 모잠비크, 마다가스카르, 캐나다 등에서 지금 중국 외 공급처에서 장기 계약 맺어서 광산을 직접 개발하는 형태를 하고 그거를 이제 참여하는 형태로 해서 지금 조달선을 다변화하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재로선. 인재호경 같은 경우는 사실 정부가 포스코피처를 도와줘야 돼요. 그 보조금을 어떤 형태로든 지금 육성을 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일부 보조금을 좀 받은 건 있는데 그거 좀 부족하지만 어쨌든 포스코피처이 이 부분에서는 해줄 거라고 생각 들고 리튬은 이제 쿠프로 이노베이션을 포함해서 이제 포스코홀딩스, 피처 등이 이제 수산화 리튬 국산화를 위해서 대규모 시설 투자를 하고 있고요. 또 호주라든가 아일랜드, 칠레 등과의 어떤 협력이 앞으로 좀 강화되기 필요한 거죠. 응급제 쪽에서는 이게 흑연을 대처할 수 있는 게 마땅치 않습니다. 뭐 실리콘 응급제 비중을 높여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고 배터리에 7% 이상 들어가기 구조적으로 쉽지 않아요. 보통 2에서 3% 많으면 5% 정도가 적용되는 건데 이런 것도 대체제도 개발하고 전고체 배터리라든가 뭐 나트륨 배터리 어떤 다른 형태의 전고체 배터리 같은 차세대 배터리라든가 다른 형태 배터리들도 어쨌든 중국 영향가가 낮은 그런 배터리들일 땐 그 기술 개발에 우위에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사태가 나타난 거는 결국에는 그 미중 기술 패권 경쟁에서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고 중국이 그러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수출 통제는 자국 중심의 그 첨단 산업 공급을 재편하고 미중 그 패권 전쟁에서 협상 카드로 좀 활용하는 전략의 일환인 것들이 좀 명확한 것 같습니다. K배터리 산업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생산이라든가 생산 차질, 원가에 대한 리스크 있지만은 여기서 이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들을 참 잘 도와주고 기업들이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선제적인 공급망을 잘 최대한 노력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중국 의존도를 낮추면서 산업의 더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구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 때문에 2차전지 섹터가 급반등이 나타나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LG에너솔루션, 어니서프라이즈와 그리고 이런 공급망 이슈. 그래서 보면은 히토리 관련해서 관련 기업들이 뭐 고려 아이언부터 해서 히토리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했고 그리고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그 수출 관세 뭐 100%를 더 하겠다라고 지금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배터리 쪽에서는 ESS 시장 쪽에서는 우리 반사세를 그대로 볼 수밖에 없고 서쪽 특히 이제 미국의 생산 기지가 있는 그 전액 기업들이라든가 아니면 북미 쪽이라든가 다른 쪽 양극재 기업들도 소재 업체들도 반사액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 대상이 아니더라도 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탈중국 기조 속에서 그 기업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그 아이레법 이후에 그 OBBBA 법안 여기서는 일단은 중국에서 생산된 배터리의 그 원자료를 미국 내에서 사용하는 걸 제한했거든요. 금지 외국 기관이라고 해서 PFE 규정을 최고 넣었는데 중국이 여기 지정이 된 상태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배터리 원가의 40%가 중국산이면 안 되는 거죠. 넘기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세액공제라든가 각종 인센티브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40% 이하로 떨어져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점차적으로 증가해가지고 2030년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중국산이 15% 이상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15%가 흑연을 넣게 되면은 요 안에 들어갑니다. 흑연의 원가 비중은 15%가 안 되지만 이게 중국 의존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근데 만약 흑연이 공을 못 받으면은 배터리 자체를 못 만들어 버리니까 우리가 AMPC 쪽에서 타격이 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를 통해서 그건 단기적인 이슈지만 그럴수록 EU라든가 미국의 지금 핵심 광물 그 관련해서 동맹을 맺으려는 고려하고 있는 것처럼 핵심 광물 동맹의 그 프로젝트 일환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탄자니아에서 천연 흑연을 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움직임이 빠르게 일어날 거는 것이고 그리고 중국산 흑연 같은 경우는 이미 반덤핑 관세가 부과가 됐어요. 93.5% 반덤핑 관세가 이제 예비 결정이 내린 상태라서 앞으로 10개 중국 기업들에게 부과가 될 것이고 사실 이들 기업이 흑연 점유율 90%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게 관세가 너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포스코 피처엠이 테슬라향으로 추정되는 거의 테슬라가 맞을 것 같아요. 6,710억짜리 이제 응급대 수주가 나왔고요. 2037년 9월 30일까지 공시 유보로 기한이 설정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계약은 최대 10년까지 가능한 거예요. 6,710억이지만 만약에 기간 연장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최대 1조 7천억까지 수주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좀 보는 것이고요. 포스코 피처엠이 어쨌든 가장 2011년부터 응급대 사업의 핵심으로 시작하고 있는 게 바로 천연 흑연
인데 뭐 거기에 대한 응급제 계약이 된 것이고, 그리고 대규모 수주의 의미는 포스코 피체엠이 그 탈중국 밸류체인 구축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좀 하고 있다. 그런 가치가 인정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응급제 순위가 지금 거의 탑10 안에 정도 수준이에요. 뭐 9위권 뭐 이 정도인데 흑연 응급제 시장의 9% 이상을 중국이 장악했고 거기에 탑10에 들어가는 유일하게 포스코 피체엠이고 그렇거든요. 근데 다만 가동률이 워낙 떨어지고 지금 뭐 뉴스상에서는 응급제가 중국산 대비해서 40%도 비싸다고 하고요. 제가 업계에 들은 바로는 4-5배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쓸 수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그 NPC가 연결이 되고 그리고 관세까지 붙게 되면은 이런 수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테슬라가 이제 북미에서 배터리를 생산을 하려고 하면은 그 PF에 해당되지 않는 그 재료 원부자를 그 소재를 써야 되는데 포스코피팀 그래서 NPC 때문에 아마 테슬라가 주문한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이게 장기로 한 이유도 그래서 있는 거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3년 이후부터는 중국산 재료를 15% 원가의 15% 이하로 써야 되니까 이렇게 장기 계약을 한 거고 아마 향후에 추가 계약에도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스코피체엠도 테슬라 밸류체인에 들어간다 앞으로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 포스코피체엠은 어떤 중국 기업들의 저가 공세에도 어떻게든 끝까지 살아남아서 흑연 응급제 사업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흑연 중간 원료인 구형 흑연 생산을 위해서도 지금 4천 정도 투자를 했는데 이거 좀 늦어요. 빨리 했어야 되는데 늦지만 어쨌든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지난해 7월 달에도 일본 배터리 회사와의 그 응급제 공개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천연 흑연과 인조 흑연을 포함한 그 여기뿐만 아니라 실리콘 공제 사업도 좀 추진하고 있어서 대체제도 좀 만들고 있다는 거고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통해서 이제 아프리카 중국 외 지역에서 이제 천연 흑연을 공급을 받으면 이걸 이용해서 응급제를 만드는 게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포스코 퓨처엠의 그룹 협업 관계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이 어쨌든 공급망 나름 내재하고 그렇죠? 천연 흑연을 공급받아서 응급제를 만드는 거니까 그 공급망을 내재화하면서 그리고 나름의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테슬라라는 새로운 고객사 확보가 된 것이고요. 국내 유일의 사실 응급제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3일 연속 급반등이 좀 나타났다라고 보여져서 아마 이런 탈중국화 기조에서는 포스코피체엠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흑연 쪽에서의 유일한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앞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그래서 이제 배터리 기업들의 공급망 재편 전략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광물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전구체도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일단 리튬 그리고 니켈, 흑연인데 흑연이 제일 중요합니다. 리튬 쪽에서는 LG에너솔루션은 호주 업체들과 이제 장기 구매 계약을 한다던가 이제 에코프로 그룹들도 그 호주 아이오니어 등을 통해서 다 호주 업체들과 주로 많이 협업을 많이 합니다. 또 포스코 그룹은 아르헨티나에서 리튬을 생산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공급망을 중국 외 지역에서 다양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니켈 같은 경우에는 그 인도네시아에서 에코프로가 그 니켈 원료 확보를 나서고 있죠.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10% 이상 나오는 그런 알짜 사업을 인도네시아 정부 에코프로에다 줬다는 것 자체는 전 세계에서 하이니켈 특히 니켈이 많이 포함된 90% 이상의 함유된 양극재를 판매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거가 에코프로 그룹인 거고요. 에코프로 BM인 거고 그리고 그 가장 많이 팔 수 있는 게 또 에코프로 BM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간의 윈윈 전략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삼원기 배터리 시장을 키워주고 밀어주고 원가 경쟁이 있도록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이 그 인도네시아 프로젝트를 통해서 원가를 20에서 30% 낮추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서로 간에 윈윈이 되기 때문에 이런 투자가 났다고 볼 수 있고 1단계 투자가 완료가 됐고요. PRS를 통해서 8천억 조달을 했는데 1차 자금 들어갔고 2차 지금 자금 투입해서 재련소 건설이라든가 통합 양극재 법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흑연 쪽에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흑연 매장량 전 세계 2위가 탄자니아인데 여기서 마에겐 흑연 광산 개발을 본격화를 해서 매장량이 600만 톤인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28년도에 상업 생산을 하게 되면은 25년간 약 6만 톤의 천연 흑연이 공급이 되고 이제 포스코 피체엠 쪽에 투입을 하게 되면은 그걸 이용해서 포스코 피체엠 응급제를 생산을 한다는 거죠. 초반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프로젝트는 미국, 한국, EU 등의 그 MSP라고 해서 광물 안보 파트너십이 있어요. 이게 사업의 일환이고 이게 이제 어쨌든 중국의 의존도를 많이 넣으려는 그 사업의 일환으로 좀 이게 나타난 거고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인조흑연 응급제는 국내 포스코 제철조에서 나오는 코커스를 통해서 만들고 천연 응급제는 아까 그 포스코 인터널처럼 그 아프리카 쪽에서 받아가지고 흑연 원가를 확보하고 그리고 구형 흑연을 국내 생산을 해서 이제 내재를 하고 있고요. 배터리 3사라든가 다른 기업들도 지금 계속 흑연 업체들, 중개 업체들 지금 찾아가지고 이제 공급 계약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측면에서 LG에너솔루션 얘기 좀 더 해야 되는데 LG에너솔루션이 이제 르노와 이제 협력을 통해서 유럽
쪽에서 파우치형 LFP 배터리를 이제 생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르노의 전기차에 파우치형 LFP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단순한 공급 계약으로 보기보다 좀 더 의미를 따지면은, 그러니까 중국에 장악한 LFP 시장 같은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전략적 의미가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탈중국 LFP 공급만 선점하라는 LG에너지솔루션 의지가 담긴 그런 계약이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겠고,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이게 LFP 배터리가 다 대부분 각형이잖아요. 중국산 각형인데 파우치형 LFP 배터리, 그리고 비중국산, 이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중국 독점 시장이었던 각형 LFP 배터리에 LG가 그 고급 전기차만 들어가는 파우치 형태로 LFP를 만들었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과의 차별화된 성능과 모듈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유럽 완성차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되고, 그게 첫 고객이 르노가 된 것이고, 이게 있는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기업들한테도 납품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고요. 유럽 쪽에서의 그 비중국산 LFP 배터리가 사실 선점이 됐던 거죠. 유럽에서의 그 비중국산 LFP에 대한 그 시장 선점의 효과가 있는데, 유럽에서는 앞으로 EU에서는 그 핵심 원료법, 그 CRA 법안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배터리 원료에 대해서 역내 공급망이라든가 친환경 규제를 강화하는 그런 조치들이 들어가는데, 요게 이제 르노라든가 LG 에너지 협력이, 그러니까 이러한 그 EU의 탈중국화 요게 부응하면서 상당히 가격 경쟁을 갖춘 LFP 배터리, 그러면서 비중국산인 거를 공급하는 첫 전략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보고서 그럼 다른 유럽 내 다른 완성차 기업들도 영향을 미쳐서 엔솔한테 만약에 LFP 배터리가 필요하면, 유럽 내 공급망 갖고 있는 LFP 배터리 필요했을 때는 엔솔한테 의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초기 장악 시장 그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LFP 배터리 봤을 때는 북미 쪽에서는 주로 이제 물론 유럽 쪽도 있지만은 ESS 쪽으로 집중을 하고, 그 배터리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도 물론 있습니다. 전기차 쪽으로 보면은 그 프리미엄 쪽 라인, 고성능 전기차 쪽에서는 3원계 기술 바탕으로 해서 북미 쪽에 좀 집중을 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저가 쪽에서는 LFP가 아니라 이제 북미 쪽에서는 이제 그 리튬 망간 배터리, LMR 배터리를 좀 도입을 할 것이고요. 이제 유럽 쪽에서는 이제 이런 엔트리 보급형 차에서는 파우치형 LFP 배터리를 적용을 해서 유럽 시장에서 그렇게 공약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 업체들한테 주로 미들 니켈 배터리 쪽에서의 시장을 많이 뺏겼었는데, 점유율을 좀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LG에너지솔루션과 르노의 그 협력은, 엘솔 같은 경우가 비록 파우치지만은 어쨌든 LFP 쪽에서 실질적인 수주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를 보는 그러면 삼성 SDI라든가 SK 입장에서도 LFP 배터리라든가 이런 공급속도 가파르게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가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그 중국에서 SK온도 아마 테슬라용으로 의심이 되는데, 그 원통 배터리 생산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유럽 쪽에서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중국산 배터리가 싸기 때문에 막 쓰게 되는데,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고, 그래서 르노를 찾고로 해서 뭐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등등 해서 중국산 뭐 그 미들니켈 배터리 또는 LFP 배터리 대신에 LG에너지솔루션의 그 LFP 배터리를 쓴다고 하면은 SO 입장에서 파트너십도 확대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그 LFP 배터리가 다 중국에 집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주요 거점이 중국을 넘어서 우리나라 또는 뭐 유럽 쪽에 다변화가 된다는 거죠, 생산 지역이. 그래서 이제 중국의 어떤 핵심 강모 수출통에 만약에 LFP 배터리 수출 막는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알아하는데 상당히 좀 효과를 줄 수 있다라고 저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번에 2차 전지가 3위 연속 반등이라는 핵심적인 이유는, 첫 번째는 글로벌 그 탈중국 공급망 재편의 가능성에 그가 대두되면서, 특히 이제 중국이 흑연이라든가 배터리, 그리고 이제 중국인 시토류, 흑연, 배터리 등의 이제 수출 제한을 하면서, 수출 통제를 하면서, 그게 이제 미국은 여기에 관세 위협을 한 상태고, 그러면서 스토리 관련 종목들이 막 다 급등하지 않습니까? 미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러고 이제 그러면서도 2차 전지 쪽에 올라간 거, K배터리 급등을 한 거는 이제 그 공급망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이 됐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여기에 LG에너지솔루션이 영리 서프라이가 나타나면서 센스에서 예상이 됐다는 거죠. 일단은 10월 달부터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9월 달까지 대략 나온 8, 9월 달 나온 뭐 전기차 판매 데이터라든가 데이터들이 다 일단 우호적으로 나온 건 사실이에요. 10월 달부터의 미국 시장의 전기차 데이터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우려보다 좀 덜할 경우, 왜냐면 그 판매 감소로 인해서 실적 추진이 하향 조정을 거쳐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도 있는데, 그게 좀 덜할 수도 있고, 또 ESS 쪽이 의외로 좀 더 성장이 가파르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포스트피처럼 테슬라향으로 생각도 못한 이런 대규모 수주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글로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우리가 대규모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는데 실제로 나왔다는 거죠. 그 정치 효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또 우리 기업들이 어쨌든 수주 받을지 여부도 좀 가능성도 좀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이러한 그 모멘텀에도 불구하고 K배터리 기업들이 해결돼야 할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건 재무적인 문제인데 군대 기업들이 미국 진출에 따라서 대규모로 이제 캐펙스 투자를 하는데 여기에 그 미국 정부로부터 정책자금 대출을 많이 받았습니다. 상당히 많이 받았어. 그래서 지금은 그 채무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는 게 안 좋아요. 그 수출 기업이긴 하지만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배터리 기업들이 그 부채가 늘어나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이게 엔솔처럼 이익이 이제 나기 시작하고 빠르게 나온다고 할 수 있는 문제는 덜하겠지만은 대출은 잔뜩 있는데 이 개선이 빠르게 안 됐을 때는 채무 부담이라든가 이제 신용 리스크도 확대가 될 수 있어서 그래서 향후에 이익 창출이 어떻게 빨리 되는지 이익 창출 개선이 빨리 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배터리 3사가 미국에서 정책 자금 대출 받은 게 SK온이 하나로 13조 4천억 그리고 삼성 SDI가 10조 5천억, LG에너지솔루션이 3조 5천억 정도 됩니다. SK온이 엄청 많이 받았죠.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GM, 포드, 스텔란티스, 현대차, 혼다 이런 이제 완성차 기업, 글로벌 완성차 기업과 이제 조인시벤트를 맺어서 거기서 합작 투자를 미국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시장이 특히 전기차 시장 둔화가 예상이 되잖아요. 전기차 세액 공제가 종료가 되면서 둔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의존도가 높은 배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채무 부담이 좀 높은 상태에서 가동률이 생각보다 전기차 쪽에 안 따라주고 있는 상황인 상태니까 채무 부담도 올라가면서 시형 리스크로도 확대가 우려가 된다는 건데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 때문에 자금 조달도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PRS 같은 것도 그래서 나오는 거고 외부 투자를 그래서 이제 뭐 삼성 SDI가 유상증자 같은 1조 6,500억인가 했죠. 원래 덜 하다가 좀 주가 떨어져서 덜 한 거고 그리고 SK와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유상증자라는 영무처 발행들을 통해서 좀 자금 조달을 하고 뭐 PRS로도 하고 뭐 등등 하는데 부채가 많다 보니까 자금 조달 형태도 부채를 부담 안 넣는 쪽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한이 있어요.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빠르게 이익을 창출 통해서 부채를 빠르게 감소를 하는 것들이 앞으로 좀 개선이 될 땐 급선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 이번에 진짜 바닥이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좀 생겨요. 그동안 이제 바닥인 것 같은데 올라가면 또 꼬꾸라지고 또 바닥인 것 같은데 올라가면 꼬꾸라지고 그러는데 이번에 좀 주가 바닥이 좀 여러 가지 악조건에 비해서 이렇게 올라온 거기 때문에 좀 바닥에 나온 걸로 좀 기대를 좀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들 차트 쭉 돌려보면은 LG 화학이 좀 가장 양극재 중에서는 지금 LG화학 우선주로 포함해서 가장 안 떨어졌어요. 소재 중에 여전히 그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포스코페체, 에코프로, 비행, 코스모 흰소재, LNF 다 추세 돌렸어요. 오늘 보니까 에코프로 비행 제일 늦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양극재 기업들의 추세 좀 돌렸고 전액 기업들은 아직도 좀 추세를 못 돌리고 있고 지금 그 추세 돌린 기업은 다 대부분 양극재 기업들 위주고요. 소재 쪽에서 그렇고 LG에너지솔루션도 실적 발표 당일에는 왔는지 갔다가 어제부터 나오고 오늘 추가 상승 나오면서 12, 42에서 골드크로스 나오면서 추세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연설돈이 상방에 열려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삼성 SDI는 뭐 20만 원 밑에서 여전히 저가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정도고 SK이노베이션이 좀 논외로 보고 배터리 순수 배터리는 아니니까 논외로 보고요. 큰 기업들은 뭐 제가 지금 거기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쯤 뭐 예를 들면은 ESS 배터리 쪽에 수혜가 되는 부품 업체들 막 급등나고 하는데 그까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가장 많이들 하고 계시는 배터리 그리고 양극재 그리고 전액 쪽 이 정도면 일단 코멘트 드렸는데 지금 모양을 제대로 갖춘 거는 이제 양극재 업체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이버와 두나무 합병. 네이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 네이버 두나무 합병 이슈 때문에 단기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조정 구간에 들어갔거든요. 저도 네이버 최근에 좀 샀다가 28만 원대 급등 나와서 팔았다가 좀 다시 25만 원대에서 조금 그 분할 매수를 좀 하고 있는데 그 네이버랑 두나무가 합병을 하게 되면은 어떤 형태든 간에 그러니까 합병 가능성이 일단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합병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네이버에 이득이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합병하게 되면 네이버 쪽에 연결 이익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네이버를 좀 투자를 하는 게 많지 않겠냐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쪽에서는 두 회사의 시너지가 클 수 있어서 합병했을 때 시너지도 감안하기 때문에 네이버 지금에서는 좀 투자를 고려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회사가 네이버 파이낸셜이죠. 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주식 교환 방식으로 합병을 하게 되면은 교환을 하게 되면은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 밑에 두나무가 들어가서 두나무가 이제 네이버 그룹의 완전 자회사가 될 텐데 대략 지금 3대1 정도 1대3 정도 보고 있습니다. 두나무의 가치가 네이버 파이낸셜 대비 3배 이상 3배 정도 높은 걸로 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두나무 송채 회장이 네이버 파이낸셜의 최대주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대로 진행된다면 그러니까 네이버 파이낸셜과 네이버가 합병할 경우에는 그 손채영 회장의 네이버 지분이 6%까지 확보가 되고 현재 3%대 이해진의 의장보다 높아요.
2배 정도 되니까 그러면은 지분 격차가 많이 일어나니까 경영권의 구도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 물론 이제 이해진 의장이 창업자이기 때문에 뭐 단번에 성채영 회장이 최저위로 올라갔다 해서 어떤 경영권 행사가 바로 되진 않겠지만은 분명히 이제 그 경영권 구도의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해진 의장이 이제 8년 만에 사내 이사를 복귀한 것도 송채영 회장에게 경영권을 좀 승계하기 위한 포석 아니겠다는 관측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권의 변화가 있을 것이고, 또 이해진 의장 같은 경우는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송채영 회장이 향후에 이제 네이버를 이끌 차기 리더로 지금 부상이 되고 거론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두나무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그 어떤 대주주 이슈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독재 상당히 좀 가능성이 낮아진 상태다 보니까 송채영 회장이 이번 합병을 통해서 본인 지분 일부 엑시트하는 출구 전략으로 쓴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네이버가 원래 이제 결제 성공 투자 이런 핀테크 사업의 중심이 있었는데 이게 가상 금융이라든가 가상장형 중심으로 사업이 재편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사업으로는 선행성의 둔화가 있었지만은 이게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게 되고 거기에 리더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정부에서 허가해 주느냐, 그리고 또 네이버가 스테이블코인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법안도 좀 바뀌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게 해결될지는 좀 변수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네이버 파이낸셜이 두나무를 사실 이게 인수를 하는 거나 형태란 말이야. 이제 합병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정점을 보면은 지난해 실적 기준으로 보면은 네이버 파이낸셜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이 한 1,044억이고 두나무가 1조 1,086억이니까 차이가 압도적이에요. 두나무의 비상장 상태에서의 그 실제 가치가 한 12조 정도 얘기 나오고 있고, 매각을 할 경우에는 경영권 프리미엄 붙어서 15조 정도까지도 추산이 되는데 네이버 파이낸셜의 기업 가치가 5조 1,000억 정도 추산되고 있습니다. 3배 정도 나는 거예요. 실제로 2배, 3배 정도 나는데 그 두나무가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서 두나무가 주가 빠졌다가 합병 이후에 그 나스닥 상장기가 되면서 다시 장외에서 오르고 있거든요. 다만 네이버 파이낸셜은 아직 상장기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지만은 영업이 높은 두나무를 지금 상장이 예상되는 기업인데 이렇게 합병해버리면은 기존 투자자들한테 손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현대 최대 주주가 두나무는 송채영 회장이 25.53%, 김영림 부회장이 13.11%를 가지고 있거든요. 요것만 봤을 때는 사실 지분을 네이버 파이낸셜 매국한다 자체가 손해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계획대로 인수가 된다면은 두나무 주주들한테는 주당 3주씩 네이버 파이낸셜 주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송채영 회장과 김영영 부회장도 연사로부터 이제 배당을 받게 되는 그런데 지금 연봉보다는 좀 적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나무가 더 가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특이한 구조예요. 보통 큰 회사가 작은 회사를 인수를 해야 되는데 작은 회사가 큰 회사를 인수하는 이런 구조라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송채영 회장이 네이버 파이낸셜의 그 경영권을 참여할 수 있는 딜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뭐 확장된 그런 건 아니지만 딜 과정에서. 그리고 뭐 이해진 회장이랑 이제 그 송채영 회장이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선후배 사이에 나이스 말 좀 있어요. 선후배 사이라는 점도 있고, 어쨌든 송채영 회장의 네이버 파이낸셜에 대한 경영권 참여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략 이제 통합은 11월 달 정도 진행이 될 거라서 재료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은 이게 진행된다는 전제에서는 지금쯤이면 10월 달 정도 주식을 사모을 필요 있을 것 같고, 1대3 교환비 1대3이 가장 유력합니다. 1대4도 있지만은 1대3일 경우에는 송채영 회장이 네이버 파이낸셜의 지분 19%로 최대 주주가 되어 버리고요. 기존 네이버는 지분이 17%가 되면 2대 주주가 됩니다. 4대1일 경우에는 송채영 회장이 2%, 네이버가 14%이 되는 거고요. 교환비율이 높을수록 두나무가 네이버 파이낸셜의 그 100% 자유를 편입되는 구조에도 불구하고 그 송채영 회장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협의 중이라고 하고 있는데 11월 달 정도부터는 진행이 될 거, 윤곽이 좀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토각법인에 대한 나사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면서 처음에는 주식 교환 소식이 알려지면서 두나무가 급락을 했다가 다시 좀 올라가는 분위기가 반전되는 상황이고요. 얼마 전에 41만 원까지 나와가지고 3년 5개월 만에 최고가도 기록을 했습니다. 두나무가. 고통법에 나스닥 상장을 할 경우는 기업 가치 40에서 50조 얘기가 있는데 이거 좀 약간 먼 얘기 같아요. 이게 만약에 나스닥을 상장을 해버리면은 자회 상장이기 때문에 사실 네이버한테 악재거든요. 그만큼 중복 상장인데, 아무리 나스닥이라도 중복 상장이라서. 그래서 그 전에 두나무가 단독 상장할 때는 기업 가치가 20조 정도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통합법인으로 상장하게 되는 기업 가치가 나스닥에서 40에서 50조 얘기했기 때문에 훨씬 커졌죠, 파이가.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두나무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좋은 건데, 아무튼 요거는 네이버 자체로는 악재지만 두나무 투자자한테는 호재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면은 이걸 악재로 판단해서 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지원에서 아직 확정된 게 없어가지고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요 주주 구분을 잘 보시면 그 송정 회장이랑 김영민 부회장 지분율이 합산이 38.64%고요. 이외에 카카오 인베스트 10.59%, 우리기술투자랑 하나투자증권 등등 이렇게 재무적인 투자자들의 지분 총합이 24.74%인데 네이버 파이낸셜이 두나무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지분을 25% 이상 보유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인수에 대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일단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지분 저 5.94% 가져 있는 거 매각 가능성이 일단 있고, 그리고 통합법인 같은 경우도 주주총회 열어서 특별 결의 사항이기 때문에 출석 주주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표를 모아야 되잖아요. 미래에셋 그룹도 지금 네이버 파이낸셜 지분 30% 갖고 있어서 주식 교환을 하게 되면 지분이 줄어들어요.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될 문제고, 그리고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통합법인 나스닥 상장되게 되면은 어쨌든 신주 발행했다는 뭐 지분 수석이 있어도 가격이 늘어나니까 좋은 건데, 두나무 기존 주주라는 호재, 원래 네이버한테는 악재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두나무 나스닥 상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단독 상장보다는 단독 상장이 더 낫다고도 보지만 단독 상장이 어렵다니까요, 구조적으로. 단독 상장이 좀 쉽지 않아서 이런 쪽 합병 쪽으로 가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파이낸셜과 두나무의 지분 수합 비율에 따라서 지배 구조가 완전히 달라진다. 그 정도로 판단하시고 결과 나오는 거는 지켜보자는 거고요. 합병 비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 1대3에 유력하다. 여기 유전투자증권에서 정리를 잘했으니까 거기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합병 가능성에 대해서 일단 긍정적으로 대체로 등과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무산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은 지금 유력한 방법으로 거론되는 포괄적 주식 교환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이라 3분의 2 찬성해야 된다 했거든요. 이게 지금 대략 기존 소액주주 23.31%, 자사주 1.81% 제외한 수치를 환산하게 되면 전체 지분의 49.8%를 좀 찬성 지분을 확보해야 포괄적 주식 교환 의결이 가능한데, 두나무 1, 2대 주주 38.64%, 아까 이거 설명드렸던 거고, 특수강인 지분을 더하게 되면은 42.93%, 7.95%가 모자라요. 이 부분을 어떻게 확보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뭐 미리 확보했을 수도 있고, 이게 확보가 되는지가 앞으로 중요할 것 같고요. 다만 합병 가능성 높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합병이 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네이버의 영업이익이 기여가 된다는 겁니다. 네이버 8년 지난해 영업이익이 1,000억 정도였고, 그리고 그 두나무가 1조 한 2천억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합병 기준으로 보면은 영업이익이 1조 3천억 정도 되고, 지배주주 순이익이 1조 1,500억 정도 될 텐데, 어쨌든 합병하게 되면 연간으로 네이버의 그 실적 기여가 되는 거는 영업이익이 1조 2천억 정도 늘어나는 되는 거죠. 지배주 순이익도 2,300억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서 연간으로 영업이익 한 2조 정도 되고 지배주 순이익 1조 8천억 정도 돼요. 근데 영업이익 1조 2천억 늘어나는 이슈면 거의 50% 이상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연결로. 큰 이슈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어쨌든 네이버의 연결이 크게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합병 이후에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합병 시너지가 생기게 됩니다.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가 합병하게 되면은 그 네이버 이 기여도의 변화도 생기겠지만은 두나무가 네이버라는 어떤 거대 플랫폼을 안고서 거기서 가상의 거래소 어페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서로 간에 그 국내 1인데 저도 어페이트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서로 시도의 시너지 효과가 클 수 있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네이버 커머스, 치즈 웹2 이런 것도 다양한 플랫폼을 갖고 있는 거라서 스테이블 코인을 뭐 네이버 페이랑도 연결할 수 있고, 이를 성공하게 되면 어쨌든 국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주도적 역할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게 더 큰 것 같아요. 본다면은 단순히 연결 이용만 보는 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쪽에서의 합병 시너지가 크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이 자료 다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온 자료니까 여기 걸 좀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스닥 상장 아까 제가 악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지금 논의는 몇 년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당장 합병이 될 거에 베팅을 하는 거지 그 이후에 나스닥 상장 언제 한다 이거는 좀 너무 논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나스닥 상장은 아니지만은 예전에 LG 에너솔루션이 LG 화학에서 물적 분할해서 상장할 때 LG 화학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은 잠깐 좀 눌린 것 같다가 결국 그 100만 원 갔었거든요. 100만 원 넘었었어요. 물적 분할에 상장되기 전까지는 LG 화학 주가 갔습니다. 대안이 없으니까. 그게 주가가 갔었어요. 지금은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 합병법인 나스닥 상장을 지금 논할 단계는 아니다. 그리고 예측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 두나무 합병법인은 어쨌든 네이버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실적 추정도 앞으로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그런 합병 시너지 통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6월달에 한번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지금 반등 구간이 급등했다가 눌렸거든요. 눌린 구간에서 뭐 분할 관점에서 바로는 못 갈 거니까 사 모으시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네이버 소나무 합병 무산 가능성에 대해서 크립토 뉴스라고 암호화폐 전문 매체에서 보도를 잠깐 했었는데 5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한국의 금융 규제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금융회사가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직접 참여하는 거, 관여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데 그 네이버 파이낸셜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서비스 제공자로 분류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요거 두나무 합병을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지침 수정과 법계적인 필수적이라고 해서 요거에서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입법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이 대주주를 참여한 금융기관 또는 정부 인가 컨센서스만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민간 테크 기업에는 아직은 좀 허용하지 않고 있고 또 원화기반 합병법인이 원화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에는 어피트에 상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상충이 문제이기 때문에 주식시장 관련해서도 합병 이후에 나서 상장에 대한 가능성은 제기되었지만은 최근 개정된 상법 개정이라든가 자본시장법이 이를 막고 있는 요인이 좀 있고 그리고 이 개정안 합병시장 주주들에게 그 보유주식에 대한 공유가치 보장을 필수로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될 겁니다. 충분한 보상이 없을 경우에는 뭐 소송 같은 거 당할 수 있으니까 충분한 보상이 필요한데 다만 이제 이 매체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서 시간이 해결할 문제다.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고 합병이 성사될 수 있을지는 뭐 시간이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약간 마지막은 좀 열린 결과로 끝났는데 뭐 이런 무산에 대한 논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 소화하면서 쉬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요 네이버와 두나무 간의 합병 가능성을 높게 보고 어쨌든 그게 연결 이익과 스테이블코인이라는 합병 시너지가 날 거다라고 그런 쪽에 무게를 두고 있어서 그래도 주가가 상당히 견조한 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0월 엔터주의 시간이 올 것인지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엔터주가 올해 상반기까지는 대부분 좋았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연말부터 올해 연초부터 상반기까지는 이제 실적 모멘텀으로 주장장막 달렸고요. 그러다가 이제 2분기 실적 시즌부터 소위 말해 새로 나오면서 이제 조정 구간에 들어갔고 8, 9월 달 그리고 이제 10월 달 초반까지도 뭐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보통 실적 시즌을 다가오게 되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반등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실적 상황이 올 것 같고 특히 이제 올해도 좋지만 엔터 쪽은 내년에 진짜 좋은 해요. 되게 그 시장이 제일 커지는 상황이 내년이라서 내년에 주요 이벤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을 보고 투자하는 것도 괜찮고 단기적으로 3분기, 4분기의 실적 보고 투자해도 괜찮겠다. 틈새 시장에서 괜찮겠다 판단하고 있고요. 엔터주 주가가 약간 변동성이 최근에 좀 있습니다. 9월 달에는 한 달 내내 월간 약세였어요. 코스닥 코스피가 7.49%, 5.66%가 올랐는데 엔터는 하이브부터 SM, YG 엔터테인먼트 다 하락했습니다. 볼 때 JYP만 2.6% 상승했어요. 또 다 하락했어요. 근데 10월 13일에 그래서 반등이 쫙 났습니다. 하이브가 4%, ASM 2.3%, YG 엔터 5.44%, JYP 엔터 2.26%, 엔터주가 다 반등이 나왔거든요. 증권가에서도 10월 달은 엔터주 사모하라 그런 리포트도 나오고 목표가도 상향 나오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특히 하이브를 중심으로 해서 엔터주 사라는 의견이 많이 나와서 모처럼 반등이 나왔다가 10월 14일에 미중 무역 갈등 다시 한번 터졌죠. 그러면서 중국의 멘트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특히 이제 하나 그 오션 미국 자회사 5곳에서 제재를 간다는 것 때문에 시장 금면서 할 때 갑자기 밀려버렸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의 격화가 나오면서 엔터주들이 일제히 어제 하락을 했고 오늘 하이브는 좀 반등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이브 뭐 4%, SM 6.48%, YG엔터 5.59%, JYP가 어제 4% 빠졌는데 특히 SM 같은 경우가 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높고 또 텐센트가 2대주이시다 보니까 좀 더 하락폭이 컸고 추세가 잘 깨졌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엔터주가 최근에 많이 부진했던 이유는 전반적으로 그럼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모멘텀이 좀 부진했었고 또 이제 중국 관련 불확실성 때문인 걸로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는데 중국 관련해서는 화장량 이슈 때문에 사실 우리 공연을 못 했었는데 이제 언제 재개되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는데 미중 무역 갈등이 있게 되면은 사실 이런 것들이 좀 더 기대감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K-팝 그 공연이 그 드림 콘서트가 또 연기가 됐죠. 또 걸그룹 케플러도 공연 취소되면서 좀 최근에 뭐 한나라의 해제 기대감이 좀 무산되는 그런 흐름이 있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무역 갈등을 통해서 다시 또 한한령도 나온 거 아닌가? 그 하나오션을 한국 회사를 제재를 했잖아요. 마땅히 미국 기업을 제재할 기업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은 엉뚱하게 또 단순하게 하나오션만 제재하는 게 아니라 한국 기업 전체를 보는 게 아닐까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 쪽에 뭐 그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은 또 하락폭이 컸던 것이고 그리고 당장에 이제 스트레이키즈가 예전에 그 상반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내릴 만한 그런 실적 모멘텀이 있었지만은 현재 3분기에는 실적률이 YG엔터는 역대급 실적이 나오겠지만 JYP는 그 부합 정도 하이브는 어닝 쇼크 나올 것 같아요. 당장 스트레이키즈 블랙핑크와 같은 그 대규모 월드 투어가 발표가 당침 바로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실적 모멘텀이 좀 부재했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과 기대할 만한 요인들이 있다는 거죠. 엔터 산업 자체가 펀더멘털이 견조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주가는 단기 조정 받았지만은 이 산업이 상당히 견조할 수밖에 없고 실적이 성장세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더 기업들이 역대급 실적이 나올 건데 이런 성장 동력이 확실한데 주가가 안 올라간 거죠. 반등은 시간 문제라는 거. 기다리면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요. 3분기 실적 시즌에서는 특히 블랙핑크라든가 트와이스 이런 고연차 아티스트 라인업이 이제 투어가 재개되기 때문에 규모 경제가 나타날 것이고 3분기 실적이 확인되면은 실적 여전히 좋구나, 견조하구나라고 확인되면서 주가 반대로 갈 가능성도 높고요. 특히 YG엔터는 역대급 실적이 3분기에 나올 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연차 아티스트 기여도가 좀 JYP는 좀 낮은 편이긴 하나 뭐 SN 같은 경우에 뭐 상반기에는 이제 그 NCT 위시 등이 이제 이런 것들 수익국에 들어가서 저연차들이 좀 저연차 아티스트 기여하는 기업들은 그래도 실적도 좀 잘 나왔고 또 MD 쪽 매출이 마진이 좋아요. 그래서 그쪽 MD 쪽의 마케팅의 어떤 전략 변화가 다양하게 판매가 되면은 실적 개선에 대한 체력도 높아지기 마련이고요. 그리고 내년도가 진짜 빅 사이클이 있는 해예요. 왜냐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내년에 드디어 BTS가 완전체 컴백이 내년이거든요. 내년에 BTS 완전체 컴백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하이브 영업이 이게 2배 올라간다 그럽니다. 하이브의 매출액이 BTS 하나만 가지고 JYP랑 YG엔터 합산 매출 비슷한 수준 매출이 올라간다는 거죠. 즉 하이브는 그리고 얼마 전에 2NE1 15주년 콘서트를 했었는데 내년이 빅뱅 20주년입니다. 20주년 콘서트를 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됐을 경우는 뭐 한 3,500억 정도 매출을 올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이게 스트레이키즈가 지금 그 전 세계 글로벌 그 투어 해외 투어 누적 관객 모객 수가 1등이거든요. BTS 넘어갔거든요. 근데 스트레이키즈가 월드 투어 통해서 어니 서프라이즈를 나타냈는데 블랙핑크도 지금 그 투어로 기대가 되는 상태고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빅뱅도 내년에 투어할 경우에는 엄청난 실적이 나올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년에 하이브, YG엔터 같은 경우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 역대급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현재 하이브 같은 경우가 다른 기업들 좀 실패를 했는데 유일하게 현지화 아티스트 캐치아이 여성 걸그룹, 여성 아이돌 같은 게 한국 아이돌이 없어요. 한국 사람이 없는 상태로 외국인으로 구성된 그 캐치아이가 북미에서 상당량으로 좀 안착을 해서 수익화가 좀 됐습니다. 빌보드 핫백에도 좀 차트 진입을 했고 일단은 기존의 K-팝 산업은 아시아 중심으로 이제 아시아와 팬덤 중심으로 구성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특히 서구권에 특히 미국을 중심한 서구권 대중 시장으로 확장이 된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큰 시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장도 크고 마진도 좋고 수익률이 좋은 그런 시장이고 중국 쪽에서는 중국 시장이 재개될지에 대해서는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기대감 높지 않은데 여전히 뭐 한나영 해제된 기대감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높지 보진 않아요. 그래서 되면은 아니야 말고 이 정도로 보지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선 밸류를 넣고 있지는 않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엔터 업종에 대한 뷰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하이브를 탑픽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39만 원 제시했고 하이브는 단기적으로 현재 아티스트 관련 투자비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3분기는 언이 좋고 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그 잠재 시장을 더 확대하고 있죠. 아시아에서 이제 해외로 내년 BTS 투어 있고 위버스라는 그 팬덤 플랫폼의 비율의 어떤 효율성을 통해서 수익성도 금 개선이 돼서 실적이 내년에도 많이 올라갈 것 같다. 3분기 어닝 쇼크로 인해서 주가 많이 빠진다면은 기회가 아닐까? 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IM증권에서 나온 그 리포트를 제가 그때 요약을 했는데 그 어떤 캐대언의 성공이 당장 그 주요 기획사들 엔터 기업들한테 이게 바로 실적으로 연결되진 않지만은 글로벌 전략과 같이 융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넷플릭스 1위하고 빌보드 핫백에서 전반적으로 막 그 순위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K-팝이 필요한 그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아 위주로 많이들 수입층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팬층이 그 10 미만 아동들이 댄스 챌린지 하고 있고 소다팝 막 추고 있거든. 저 아들도 소다팝 추더라고요. 학교 가면 친구들이 막 소다팝 그거 추고 막 이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매일 보여줘요. 보라고. 근데 얘들도 잘 따라해. 그만큼 지금 잠재 소비층이 넓어지는 거죠.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동안 K-팝의 가장 진입점을 높였던 것이 이제 영미권이라든가 어떤 비주류 소비자층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효과를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신곡들이 거의 다 영어가 많습니다. 한글 가사가 많지 않아요. 대부분 영어예요. 트와이스도 그렇고 어제 이제 신보가 나온 그 엔믹스 그 블루 발렌타인 같은 경우도 지금 초동 첫날 47만 장 팔았거든요.
정규 1집입니다. 1집 나왔는데 노래가 역대급이에요. 제가 엠믹스 노래를 들으면서 노래가 좋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이번에 들으면서 노래 너무 잘 나왔는데 너무 잘 빠졌는데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엠믹스가 JYP의 저연차에서도 성장을 못해 되게 아쉬움이 많았고요. 4세대 아이돌의 비주얼 탑3 장카설의 그 서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능을 휩쓸 오해원이 있는데 불구하고 못 떴어요. 그룹 자체가. 노래가 못 뜬 거죠. 그런데 이번 노래는 노래가 그전과 너무 다르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블루 더 발렌타인을 작곡한 사람이 캐대언의 골든 작곡가 이재입니다. 그래도 그래서 잘났던 것 같아요. 작곡가가 더 유명해요, 이제는요. 그 노래도 좀 다 데뷔 영화야도 게다가 반응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캐대언을 통해서 크게 되다 보니까 국내 기획사들의 IP 협상이 높아지다 보니까 여기에 여러 프로듀서 협업이라든가 뭐 애니메이션, 뭐 게임, 영화 등의 다양한 형태로 IP가 확장이 되고 글로벌 파트너사와의 그 K-팝 프로젝트 참여도 확대가 되는 거죠. 브랜드 광고라든가 여러 가지 부가치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가 되는 것이고 그 골든 작곡가 이재가 지금 BTS랑 에스파랑 또 같이 협업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 인터뷰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팬덤의 구조가 기존의 국내에서 아시아로 갔었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북미나 유럽 쪽으로 이렇게 진출이 됐는데 팬덤 확장 가장 큰 시장이 북미잖아요. 거기 중심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 가지 팬덤 유입 경로가 다양화되고 있는 거죠. 양적길적으로 성장이 예상이 되고 하이브가 그런 전략과 잘 맞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하이브의 멀티원 멀티 장르 전략이 이제 북미, 남미, 일본 쪽까지 중국까지 다 인도범위까지 설립을 했어요. 그러면서 글로벌 확장이 가속화되고 있고 그리고 그 때문에 지금 비용이 많이 들어서 3분기 실적이 안 좋은 거거든요. 초기 비용이 단기 마진은 부진이 있지만은 현재 그 제작 상세기 구축을 통해서 분기별로 공백 없는 파이프라인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지역별로 그래서 장기 수익 안정성을 지금 하이브는 지금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보이그룹 코르티스라고 여기 이제 데뷔 이후에 이제 미국 쪽에서 유튜브랑 스포티파이 월간 청취자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서 수익화가 빨라질 것 같습니다. 저연차 보이그룹의 수익화가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캐치아이가 미국 틱톡 팔로워서 3위야. 그리고 그 미국 유튜브 월간 조회수 1위, 스포티파이 월간 청취자 수가 1위입니다. 현재 캐치아이가 그래서 다른 뭐 JYP라든가 SM 같은 경우에 북미 쪽에서의 다른 그 현지화된 아이돌 그룹들이 성과를 못 내고 있는 반면에 JYP는 가차 같은 게 있었죠. 근데 못 내는 반면에 지금 캐치아이가 이제 수익화가 됐어요. 빠르게 수익화가 되고 있어서 그래서 북미 시장 중심으로 해서 하이브의 저연차 아티스트가 빠르게 수익화 모델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실적이 나올 것 같고 향후에 그리고 중국 시장보다도 그래서 북미 시장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국내 업체들은 화날령에 국한되면 안 돼요. 그래서 내년에는 가장 큰 이벤트가 BTS 대규모 완전적 컴백을 통한 대규모 해외 투어 활동이 제가 되고 그리고 현지아 그룹 캐치아이 이거 수익화 본주가 된 거죠. 하이브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투어가 확대가 되면은 또 MD도 잘 팔리겠죠. 이런 것들 통해서 MD 라이센스 매출이 빠르게 올라가고 고성장이 되고 또 영어 레버리지 큰 거죠. 마진이 높아요. MD 쪽은. JYP가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것도 MD 매출이 좋았던 건데 상대적으로 밸류를 더 못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저연차 아티스트가 성장이 좀 더딘 것도 있었고 MD 쪽 매출이 좀 부진해 수익이 좀 떨어졌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회복이 되는 모습인데 이번에 MX가 정규 1집 잘 된다고 하면은 저연차 아티스트 성장 부진에 대한 것도 씻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하이브는 내년도에 올해 대비해서 마진이 최소 2배 이상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브를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엔터 4사 중에서는 하이브, YG 엔터, JYP 이런 세 개고 SM은 조금 좀 뒤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있는 기업을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 들고요. 내년도에 엔터 4사의 영업이 합산한 9,700억 정도 이상이 되고요. 24년 대비해서는 156% 성장 을 이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하이브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들었고 JYP 같은 경우, YG 같은 경우는 블랙핑크 대규모 투어 실적이 반영되면서 일단은 3분기 가장 실적 모멘텀이 큰 게 YG 엔터. 그래서 3분기 실적 모멘텀을 본다면 YG 엔터를 보시고요. 그리고 베이비몬스터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속도하고 있는데 베이비몬스터 멤버 아이언 같은 경우가 고음이 어마어마하죠. 노래 정말 잘하는데 하도 높이 잘 올라가는 표정면 하나 없다 보니까 이게 립싱크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 의혹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노래 부를 때 일부러 막 표정 막 찡그리고 막 그러거든요. 하나도 안 했는데 일부러 얼굴 찡그리고 그렇게 라이브 합니다. 그래서 그 라이브 무대 보면은 저게 라이브 같아 할 정도로 정말 잘해요. 베이비몬스터의 이 실력은 아마 지금 신인 그룹 중에 가장 역대급이 아닌가 싶고요. 나중에는 블랙핑크 넘어갈 것 같아요. 쟤네들 실력은. SM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뭐 NCT 20부터 해가지고 IP가 스파 등등해서 IP가 다양해요. 성장 아이들 그런 게 있고 그러면서 MD 배틀이 되게 견조하면서 그래서 실적도 장화도 잘 되고 내년도 에스파의 북미 투어가 잘 될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JYP 같은 경우에는 어떻든 그 스트레이키즈라든가 트와이스 차이가 잘 여전히 잘하고 있다는 거는 증명이 됐습니다.
북미라든 유럽 쪽의 침투로 확대가 잘 되고 있는데 저연차 그룹의 성장성이 가시화되는 시점이 멀티플 상향이 될 거라고 예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안직거래에서는. 근데 지금 제가 엠믹스 얘기했잖아요. 엠믹스의 성장이 지금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 정규일집 반응을 봤을 때는 역대급이라는 반응 보고 한번 미국판 한번 보세요. 정식 버전 있고 퍼포먼스 버전 있는데 보면은 딱 그 꽂히는 40초 구간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추천합니다. 그 노래. 하나투자증권에서도 엔터주 증권 리포트가 나왔는데 오늘 다른 데서도 나오긴 했는데 일단 제가 정리한 건 하나 거를 정리했고요. 하이보, JYP, YG엔터 이제 목표가 다 유지하고 3분기 실적 기준으로는 하이보는 컨센 크복 하회, 그 JYP는 한 500억 정도 부합할 것 같고요. 그리고 YG엔터는 역대급 실적이 나오는데 상회할 것 같다. 실적은 저쪽으로 YG엔터를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실적 컨센 하회에 따라 많이 주가 조정 받으면 하이브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단 그 캐시아이가 단기적으로 급성장하는 것들이 좀 보여주고 내년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일단은 그 JYP랑 스트레이키즈랑 트와이스의 투어 실적 다 기여가 되는 것들 4분기까지 이어지고, 제가 엠믹스가 11월 달부터 해외 투어 들어갑니다. 첫 투어 해외 첫 투어 들어가요. 오늘 발표했어요. 정기 일집 발표하면서 그걸 가지고 해외 투어 들어가기 때문에 엠믹스가 활동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JYP의 멀티플이 올라갈지 말지가 결정이 된다.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블랙핑크의 이런 메가 IP를 통해서 강력한 수익성이 이제 확인됐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음원부터 해가지고 지금 투어 실적 MD까지 엄청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 블랙핑크는. 다만 블랙핑크의 리스크는 로제인 것 같아요. 로제가 목 상태가 지금 안 좋아요. 노래를 들어보면은 목이 지금 거의 뭐 성대 결절 있는 거 아니야 의심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아서 혹시라도 블랙핑크가 활동을 좀 둔할때 이런 좀 리스크는 있는데, 일단 블랙핑크의 강력한 수익이 확인됐고 또 베이비몬스터의 역대급 빠른 속도의 역대 걸그룹 중에 굉장히 빠른 속도의 성장이 지금 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비몬스터가 2집 판매가 급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 아레나 투어 이후에 새 월드 투어 일정도 발표가 된다 그러면은 그게 또 블랙핑크에 이은 YG엔터의 또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3분기 쪽에서는 반등은 아마 YG엔터가 좀 강력하지 않을까 싶은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주가를 누르는 거는 미중 무역 갈등 이슈거든요. 그것들은 좀 완화가 됐을 때는 엔터 섹터도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 이제 그 IM증권에서 엔터 4사 시가총액 추이 전망을 우상향으로 보고 있어요. 기존에 요 구간은 이렇게 한날 해제 기대가 핵시 IP 활동이 재개되고 해외 투어 규모 확대가 되고 MD 매출 고성장이 확인되면서 지금 올라왔고 연초 대비해서는 올라왔고, 지금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하이브 쪽 BTS 활동 재개, 현재 그룹의 본격적인 수익화, 영미코 활동 침투율 확대, MD 레버리지 확인된다 해서 더 올라갈 수 있다. 주가 시가총액 주의 합산 우상향이다. 그러니까 엔터 4사를 다 보는데 제가 아까 우 선생님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브, YG엔터 제 비율 3개 위주로 보고 SM 좀 뒤로 해라 라는 것이고요. 엔터 4사의 합산 영업이익 추이는 이렇게 24년도를 저점으로 해서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YG엔터가 쇼크 나는 상태여가지고 이때 사태가 터졌잖아요. 승기부터가 터졌었잖아요. 그리고 엔터 4사의 MD 매출 추이도 이렇게 우상향 중입니다. 계속. 이게 이제 수익성이 좋은 사업을 우상향 중이고, 그리고 EPS 추이를 보면은 지금 저점 대비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하이브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여기 SM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 횡보고 있죠. 그러니까 주가도 그래서 횡보하는 겁니다. JYP도 좀 올라왔다가 2분기 어닝 서크 날 것 같다고 했지만 실제는 서프라이즈 나왔어요. 500억 뭐 이러니까 횡보가 이제는 쭉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실적 모멘텀 요즘이 좀 강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K-팝 앨범 판매량 증가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좀 해석과 앞으로 봐야 될 지표를 좀 보면은 스트레이키즈가 초동 판매량이 304만 장 이렇게 해서 전작 대비해서 68% 증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앨범 판매량의 유의미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예전에는 중국 쪽에 공동 구매라든가 그런 인당 대량 구매가 있었거든요. 그런 게 끊기면서 앨범 판매량이 24년도에 급감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일시적인 비정상의 성장이 아닌 대규모 월드 투어를 통해서 판매 지역도 다변화가 되고 팬층의 확충을 통해서 판매고가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앨범을 구매하는 팬수 큐가 늘어난 건전한 성장이라는 겁니다. 그럼 연속성이 있겠죠. 장기화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특히 대규모 투어 후에 미국 연간 판매량이 급증한 거죠. 이게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번에 앨범 새로 나왔잖아요. 근데 1등은 다시 또 뺏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비슷한 사례가 해외 투어를 통해서 미국 쪽 판매량이 늘어가는 요 모습이 테일러 스위프트와 되게 유사하다는 거죠. 이게 장기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트레이키즈는 아까 말씀드렸던 BTS의 연간 목의
그걸 누적 무게를 넘어가긴 했는데 뭐 비트스 컴백하면 다시 비트스가 넘어가긴 하겠죠. 그리고 그래서 과거 수준의 어떤 판매량의 기대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비정상적으로 단체 구매, 공동 구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시장의 기대치를 상당히 높여줬다는 거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전체그룹마저도 일정 수준까지 우상향이 예상되고 된다고 했을 때는 더 올라간다는 거죠. 뭐 특히 라이즈는 SM 쪽에 그리고 NCT 위키보드 보이넥스도 이런 기업들이 손해에서 좀 가파릅니다. 콜티스 같은 경우도 데뷔 초동 역대 4위. 기획했으니 어쨌든 초적이 괜찮아요. 보이그룹들은 괜찮고. 그리고 앨범 판매량 증가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 추세라든가 케이팝 앨범 수출 구조를 봤을 때는 피지컬 앨범 쪽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은 제한적이긴 한데 여전히 그쪽은 아시아 편중이 심해요. 중국이랑 대만 쪽, 이런 홍콩 쪽 비중이 35%고 아시아 전체로는 65%. 앨범에서 출시하잖아. 피지컬 앨범은 그런데 이 부분이 글로벌 시장 자체는 축소 상황입니다. 작년에 여기 보면 제 자료에 보면은 글로벌 음원 총 매출액에서 피지컬 앨범 비중은 16% 불과한다는 건데, 근데 요즘에 45%가 아시아라는 거예요. 하지만 스트리밍 매출은 65%인 것 있는데, 여기에 미국 최대 음원 시장 미국이 같은 경우가 스트리밍 비중이 84%거든요. 스트리밍 쪽이 앞으로 그러니까 피지컬 앨범은 축소가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상승 룸이 있지만은 아시아를 넘어서 좀 유럽이라든 북남미라든 유럽 쪽 성공하기 위해서는 스트리밍 쪽 이런 쪽 있잖아요. 그러니까 틱톡, 아까 유튜브, 스포티파이 이런 쪽 스트리밍 지표, 아티스트 스트리밍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한데, 그래서 키 차이를 말씀드렸던 게 틱톡이라든가 유튜브, 스포티파이에서 지금 상위 3위 1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콜티스도 여기서 지표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앞으로 K-팝 특히 아티스트 성장의 지표들은 이 스트리밍 지표를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스트리밍 지표가 잘 나오는 아이돌 그룹의 소속된 회사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증권사적으로는 어쨌든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하이브를 가장 탑픽으로 말아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상. 그래서 하이브만 보기에는 약간 방시혁 의장의 리스크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이브만 보기보다는 하이브도 좋고, 아까 역대급 실적이 모멘텀 있는 YG엔터, 그리고 저연차가 성장세가 눈에 보이기 시작해서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수 있는 JYP 정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회사를 고르는 방법은 자기가 좋아하는 회사를 사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